결혼하기 전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한 가족이 될 거다 보니 양가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또 파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참 씁쓸하고도 기분 나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 차라리 그렇게 티를 내줬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의 참 황당한 파혼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판교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국내 최고의 IT 기업이라고 불리는 곳 중 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협력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준서였고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이었죠. 나이는 제가 3살 연상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자주 마주치고 회의도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저 수많은 협력사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생겨 몇 날 며칠을 야근하며 해결하느라 녹초가 된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또 속상해서 퇴근 후 회사 근처 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준서 씨가 저를 발견하고 제 테이블로 다가온 거예요. 최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어머, 준서 씨, 여기서다 보네요. 술 마시러 온 거예요? 아, 예.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취소되고 저도 그냥 집에 가려고 했죠. 근데 과장님이 보여서요. 혼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요. 그날 준서 씨는 제 옆에 합석을 했고 묵묵히 앉아 제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제 두서없는 푸념을 참 열심히 들어주더라고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제가 말을 멈출 때마다 조용히 술잔도 채워주면서요. 그러다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과장님은 누구보다 유능하고 책임감도 강하신 분 같더라고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건 과장님 탓이 아니라 그냥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에요. 과장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저 스쳐가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제 넋두리를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붙돋아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준서 씨와 저는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본사와 협력사 직원의 사이에서 좀 더 특별한 사이로 발전되었습니다. 연락도 주고받고 주말에 따로 만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죠.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가 된 준서 씨는 저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도 두텁게 쌓여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사귄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친은 제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수진 씨, 제가 수진 씨보단 어리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언제나 수진 씨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고 싶어요. 평생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저 역시 남친의 변함없는 모습에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는데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기도 전에 너무 마음에 들어하시고 예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저처럼 능력 있고 싹싹한 며느리를 얻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면서 저를 아직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통화만 해도 너무 마음에 든다며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아들 인복은 타고났어. 어떻게 수진이 같은 보석을 만났을까? 아, 아닙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난 진심이야. 수진이 너무 궁금하고 얼른 보고 싶기도 하네. 조만간 약속 잡고 한번 봐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가기 전부터 남친 편으로 선물도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영양제며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과일이며 여러 가지를 보내주신 거죠.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남친 편으로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드렸고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좋은 감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통화도 여러 번 했고 좋은 감정이었기에 직접 만나면 두 분이 분명 저를 더 좋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 당일이 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비씨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까지 들었죠.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오는 줄 아셨을 텐데도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화만 하던 어머님을 처음으로 직접 만났는데요. 집에 들어와 인사하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는커녕 아주 냉랭하고 시큰둥한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할 때만 해도 그날 봐 우리 수진이 라며 살갑게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직접 뵈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저랑 통화를 하셨던 분이랑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인 거예요. 준서 씨는 그 기류를 모르는지 해맑은 얼굴로 엄마, 그동안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비 며느리 왔어. 직접 보니까 더 반갑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님은 냉랭한 표정으로 그래, 그냥 이렇게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냉랭한 기운을 느끼며 일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매번 통화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약간 코웃음을 치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일단 들어와요.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왜 저러시지? 내가 뭘 실수했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왔는데 집도 안 치워서 어수선하고 어머님은 원래 하시던 집안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손님이 온 느낌이 전혀 아니었죠. 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남친이 물었죠. 엄마, 식사는요? 지금 끓이고 있어. 좀 있어봐. 뭐 준비하셨어요? 준비하긴 뭘 준비해. 그냥 먹는 거 차리는 거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준서 씨도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계속 왜 저러실까? 내 인상이 마음에 안 드시나? 뭐가 문제지?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식사하자면서 오라고 하시길래 갔는데 너무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냄비째 놓인 누가 봐도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고 그릇에 담긴 밥이랑 통으로 내놓은 반찬이 전부였던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밥상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서 한술 들어라. 그 모습에 남친도 황당해서 어머님에게 따졌죠. 엄마, 이게 뭐예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 왔는데 차린 게 이게 다예요? 먹다 남은 김치찌개? 엄마 왜 이러세요? 이게 뭐 어때서? 나 몸도 안 좋고 음식 준비하기 힘들어. 아, 그리고 뭐 대단한 손님 온다고? 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난 편식하면서 까탈스러운 사람 딱 질색이야. 수진이 너는 내가 힘들게 밥까지 차려줬는데 왜 말이 없니? 너도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식어 빠진 김치찌개에 찬밥을 억지로 삼키며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불청객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저도 기분이 너무 상했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음식 준비 같은 것도 하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싸늘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겸손하게 드리는 말을 비꼬며 면박까지 하시는 겁니다.
남친도 생각지 못한 모습에 당황했는지 허둥지둥거리면서 제 눈치를 보며 수습하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영 안 좋으신가 보네. 준서 씨는 애써 예비 시어머니의 편을 들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인사를 마치고 거의 쫓겨나는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솔직하게 터놓고 준서 씨에게 물었습니다. 준서 씨, 아무래도 어머님이 나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게다가 아버님도 갑자기 약속 있다고 자리 비우시고 분명 일주일 전에 통화할 때만 해도 저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내가 실수했거나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나도 엄마랑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분명 전에는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음식 준비도 상다리 부러지게 해놓는다고 하셨거든. 아빠도 엄청 자기 기대하고 계셨고. 근데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내가 엄마한테 무슨 일 때문인지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라는데 저는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시모의 그 시커먼 속내도 전혀 모르고 말이죠.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직접 할 얘기가 있다고 저랑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갑자기 저에 대한 마음이 바뀌신 건지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는데 어머님이 그날 저에게 했던 말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너 좋은 대학 나오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닌다고 해서 똘똘한 줄 알았는데 눈치가 별로 없는 거니? 네? 공부머리랑 눈치랑은 별개인가 보네. 나 사실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며느리감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끝냈으면 좋겠어. 처음엔 좋은 회사 다니고 우리 아들도 너 좋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실제로 보니 인상도 별로고 예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네가 썩 마음에 안 든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상했고 어머님은 그럼 자기 뜻은 전달된 걸로 알겠다며 일방적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분이 나빠서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남친에게 전화했고 좀 전에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남친은 당연히 못 믿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고요.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참고 말했죠.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면전에 대놓고 나 마음에 안 드신대. 나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결혼 강행할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 내가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인가 싶고 너무 비참하고 기막히고 황당하고 그래. 저기 수진아, 일단 나랑 만나서. 아니, 우리 헤어지자. 수진아,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할게. 필요 없어. 당신 어머니가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인지 낱낱이 다 들었는데 내가 그럼에도 이 결혼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헤어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름 스펙도 나쁘지 않고 집안 환경도 괜찮고 인물이든 성격이든 그렇게 빠지는 거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면전에서 너 같은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다니 참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준서 씨와 완전히 헤어질 생각이었고 연락이 오든 찾아오든 일절 다 무시했습니다. 그런 무식하고 예의 없는 시어머니를 둔 아들이라면 이제는 제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준서 씨가 저희 집 근처를 왔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계속 거절을 했더니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겠다더군요. 저는 기다리지 말라고 하고 그냥 씹었는데 문득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비가 폭우처럼 왔었죠. 그런데 혹시 아직도 기다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세상에 비가 그렇게 오는데 우산 하나 쓰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서요. 그걸 보고 저도 심장이 철렁했고 안 만난다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남친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거 사과한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랑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남친은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자기는 엄마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고 엄마의 의견은 중요치 않대요. 엄마 의견 상관없이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흔들렸죠. 그래서 일단 헤어짐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남친은 어머님께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결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만나자고 한 겁니다. 저도 좀 결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만났는데 참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니? 왜 우리 준서랑 안 헤어지는 거야? 저는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준서 씨가 못 헤어진다고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참나 기가 막혀. 어머님, 제가 한번 물어나 볼게요. 도대체 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 대한 행동이 너무 달라지신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말에 예비 시모는 코웃음을 치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떤 젊은 여자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예쁘고 인상이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이 사진이 뭔 줄 아니? 내가 얼마 전에 동창회에 갔다가 오랜만에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 딸이 지금 강남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일한다더라고. 그날 우리 준서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준서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든다고 사진 한 장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보내줬더니 그 변호사 딸한테도 보여줬고 그 딸도 우리 아들이 꼭 마음에 든대. 얼굴도 예쁜데다 우리 아들보다 2살이나 어리고 직업도 변호사에 주변 사람들 다 검사, 판사, 법조인이라고 하더라. 네가 아무리 IT 회사니 뭐니 해도 결국 월급쟁이고 그런 전문직하고는 급이 다르지 않니? 게다가 넌 우리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내가 들어보니 니네 아빠 그냥 평범한 직장 다닌다며. 근데 내 친구 남편은 잘 나가는 벤처 투자사 대표거든. 집도 얼마나 잘 사는지 그날 동창회에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고 왔더라. 그런 집에서 우리 아들이 마음에 쏙 든다고 사이 삼고 싶다는데 네가 내 눈에 차겠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하며 얼른 자기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부추겼는데 저보다 더 잘난 며느리감이 나타나자 바로 제가 필요 없어지고 버리고 싶어진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보다 잘난 며느리감이 나타나니까 저 팽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일부러 저한테 차갑게 굴면서 먹다 남은 김치찌개를 주면서 푸대접 하신 거고. 근데 네가 눈치 없이 아직 버티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냔 말이야. 나 우리 아들 공들여 키웠다. 법 쪽에 며느리 좀 얻어서 아들 덕 좀 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머님 아들 인생으로 장사하세요? 뭐라고? 이 싸가지가? 처음 어머님 아들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저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나준 거예요. 지금도 저는 헤어지고 싶은데 어머님 아들이 저랑 못 헤어진다고 아등바등 매달리고 있는 거고요. 갑자기 마음이 변한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들어보니 기가 막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헤어져 드릴게요. 아들 덕이나 보려는 천박한 시어머니 있는 집안에 더럽고 치사해서 시집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친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친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조건과 배경만 보고 판단하는 예비 시모를 보니 더 이상 남친과 인연을 끌고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에 대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 보고 그냥 월급쟁이 아니냐고 무시했는데 사실 저희 집은 꽤 잘 사는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고 본인 이름으로 된 큰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소장님이시거든요. 물려받은 재산도 꽤 많은 편이고요. 하지만 준서 씨에게는 그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나중에 결혼 이야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배경을 알면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저는 결국 준서 씨에게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준서 씨가 제 마음을 돌리려 붙잡고 매달렸지만 이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정말 끝이라고 여겼는데 그때 또 한 번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와 헤어진 지 보름 정도 되었을 때 느닷없이 준서 씨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만나주지 않으면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결국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님을 근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어머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수진아, 내가 전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될까? 글쎄 준서가 너랑 헤어진 후부터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면서 집에서 나랑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제는 직장까지 관두겠다고 하지 않겠니? 내 자식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반대를 하겠어? 내가 다 잘못했다. 응? 어머님은 필사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준서 씨와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고요. 어머님은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을 했고 저도 착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말을 하다가 말고 잠깐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카페 사장님이 오셔서는 어머님이 차를 대면 안 되는 곳에 차를 댔다고 지금 바로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옆 가게 출입구에다가 차를 대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잠깐 화장실 가셨다고 하니 지금 당장 빼줘야 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일단 화장실에 어머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옆 비상계단에서 시모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우는 척하면서 붙잡으니까 좀 마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쟤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지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알아봤는데 쟤네 아빠가 그냥 회사원이 아니고 무슨 건축사무소 같은 걸 엄청 크게 한대. 직원도 많고 가진 재산도 많다더라. 본가도 엄청 큰 저택이래. 아휴 쟤는 왜 구질구질하게 다녀서 티를 났네. 자기 부모가 잘 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내가 잘 구슬리고 있어. 법조인 며느리도 좋지만 집 사정만 보면 이쪽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 말을 엿듣는데 진짜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친 어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남친 어머니는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어머님 통화 중이셨구나. 제가 방해했네요. 그런데 저희 집 사정은 또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하셨대요? 뒷조사라도 하셨나 봐요.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친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버버거리며 변명을 하려고 입을 뻐끔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을 들은 제 앞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 아들 죽게 생겼다고 눈물로 호소하시더니 언제 저희 집 재산은 다 파악하신 거예요?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법조인 며느리랑 저희 집 중에 어디가 더 나은 조건인지 저울질하고 계셨던 거예요? 수진아,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나 본데. 오해라뇨. 제 귀가 이상해서 헛것을 들었나 보네요. 법조인 며느리도 좋지만 이쪽이 집 사정이 훨씬 더 좋으니까 잘 구슬리고 있다는 말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부푼가라 끼우듯 취급할 수 있으세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팔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준서가 너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나도 그래서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고. 솔직히 나도 네가 이렇게 좋은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얼마나 예뻐해 줬겠니. 저는 그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답도 없으시네요. 평생 그렇게 사실 뿐이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조건만 보세요. 저는 어머님 같은 분이랑 가족이 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돈 많은 호구 며느리 저는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한테 가서 확실히 전하세요. 우린 끝이라고.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연달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시하고 나갔죠. 그 길로 준서 씨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서 씨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제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자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엄마가 부끄럽다며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울먹이더군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아니, 준서 씨, 그만해. 당신 잘못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뿐이야. 당신을 사랑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저는 준서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그 남자와 완전히 헤어졌고 제 결혼 준비는 끝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전 남친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만두었는지 그 이유도 듣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시모는 아쉬운 대로 원래 점 찍어뒀던 그 변호사 며느리감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선도 보게 하고 만나게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예비 시모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한다는 친구 딸은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커피 타고 복사 심부름을 하는 단순 사무 직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벤처 투자사를 운영한다던 친구 남편은 몇 년 전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아 쫄딱 망한 지 오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예비 시모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딸을 붙여주려고 했냐면요. 예비 시모도 동창회에서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한테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건지 본인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자기 아들인 준서 씨도 대기업에서 최연소 팀장이라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쪽 친구도 예비 시모와 준서 씨가 사정이 괜찮은 것 같으니 거짓말을 하며 접근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준서 씨 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친구에게 찾아가 따졌다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너나 나나 자식 팔아서 팔자 고치려던 건 똑같지 않냐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운 거죠. 평생 돈과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오더니 결국 똑같은 부류의 인간에게 비참한 방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계기로 준서 씨는 어머니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원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로또 당첨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남친 어머님은 아들도 그토록 원하던 로또도 다 잃으신 겁니다. 준서 씨는 회사도 그만두고 지금은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않고 산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제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절대 볼 생각이 없다면서요. 준서 씨 어머니는 뒤늦게 후회했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는 법이죠. 그 집이 그러고 있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빠의 건축사무소에 경영 관련 이사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했던 경험을 살려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진 직업이나 배경 같은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을 탐하다 모든 것을 잃은 예비 시모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늘 건강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뭐든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자로 잰 듯이 똑 떨어지는 걸 가장 좋아하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을 좋아했죠.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은 저에게 잘 걸맞는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정돈되고 계획된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제 전남편은 그런 저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어요. 새를 다루는 조각가였죠.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이 딱 걸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예술과 꿈을 쫓는 열정적인 모습,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자유분방한 모습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한 작은 갤러리의 초라한 뒤풀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초대로 그 뒤풀이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의 지인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술집 한가운데서 그는 오직 자기 머릿속의 예술 세계에만 빠져있는 듯 보였습니다. 투박한 손에는 색가루가 거뭇하게 배어 있었고 대충 입고 온 옷은 작업복인지 정체 모를 얼룩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만을 쫓던 제 삶에 그는 신선한 충격이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 남자는 장말의 머리였는데 정돈 안 된 그 머리가 더더욱 그 남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자를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정하고 정돈된 느낌의 남자들만 보다가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것 같은 남자는 굉장히 낯설었던 거죠. 저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했고 지인에게 부탁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남자에게 홀딱 빠져 제가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성격도 아니었는데 그 남자에게 정신없이 빠져든 거죠. 그 정도로 마성이 있는 남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게 되었고 마치 자석처럼 서로 반대되는 저희들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했었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남자와 연애는 하되 결혼은 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 남자는 수입도 들쑥날쑥 불안정했고 매력적인 남자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던 저는 사랑 하나로 모든 게 다 극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도 웬만치 하고 공무원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주변에서 야무지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저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저답지 않게 참 충동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예술가의 아내로 사는 삶은 정말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남편은 좋은 예술가였을지는 몰라도 좋은 가장은 아니었으니까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 더욱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남편은 한량에 가까웠어요. 작품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씩 작업을 밀어놓고 허송세월을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현실 감각도 턱없이 부족했죠. 저 혼자서 벌어서 생활비에 남편 작업비까지 내야 하니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녹슨 고철 덩어리를 보여주며 완벽한 재료라고
아이처럼 웃는 그였죠. 이것 봐. 완벽하지 않아? 이 질감, 이 부식의 깊이. 이걸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시기였죠. 제 월급은 그의 예술 활동을 위해서도 많이 나갔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반해 뭐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 남자의 개인 비서이자 엄마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낭만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예측 불가능함은 이제는 제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책임함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시회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아는 작가 몇몇과 겨우 연 단체전이었고 관람객들은 저희 부부의 친구 몇 명과 제가 초대한 직장 동료들 몇 명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그나마 온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그 갤러리의 초라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고 전시회, 음악회, 사진전 등 가리지 않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전시회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여자는 와인 수입과 판매를 하는 사업가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다른 지인한테 들어보니 돈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도 잘 되긴 하지만 거의 취미 수준일 정도고 원래도 돈이 굉장히 많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최미연이었고 나이는 딱 봐도 저보다 5살 많아 보였습니다. 실크 원피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사업가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같은 게 느껴지는 여자였어요. 그 초라한 갤러리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자였죠. 그런데 그 여자는 다른 작품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제 남편의 새 조각 작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떠나지 못하고 작품을 감상하고 또 감상하더군요. 남편도 그리로 가서 작품 설명을 좀 해줬고요. 최미연은 설명을 하는 제 남편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저도 그 근처로 갔습니다. 최미연은 제 남편을 한참이나 보더니 제 남편의 작품에서 고독한 실존의 무게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차가운 강철 속에서 뜨거운 영혼이 울부짖는 느낌이 들어 이 앞을 못 벗어나겠다는 소리도 했죠. 그 여자의 감상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완벽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보니 남편의 입장에선 얼마나 반갑고 행복했겠나요. 그 여자는 남편의 작업물을 비싼 값에 구매도 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갖다 놓을 거래요. 저도 그때까지는 너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편의 공식적인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도 제안을 했습니다. 작업실 임대료부터 재료비, 작품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요. 예술가로서의 남편의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 남편은 몹시 기뻐했죠. 그리고 저 역시도 남편의 작품을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 좋았고 또 남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지원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느끼던 돈의 압박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최미연은 남편의 작품을 사랑해서 지원하고자 한 단순히 예술을 사랑하는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의 작품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제 남편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여자였으니까요. 처음 얼마간은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후원자가 있다 보니 훨씬 여유로운 기분으로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저도 제 월급이 더 이상 남편을 서포트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생활비로만 쓰일 수 있게 되었다 보니 훨씬 여유가 생겼죠. 하지만 서서히 최미연은 저와 남편의 사이를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연은 남편에게 새로운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그 전시회에 들어갈 작품 회의라는 핑계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와인 수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인 와인바도 운영했는데요. 남편을 그리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죠.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편의 후원자였고 또 남편이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저도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그 둘의 사이는 점차 깊어지는 것 같았고 저도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작업을 핑계로 며칠씩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혹시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닐까 초조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기라도 하듯 남편의 몸에서는 언젠가부터 짙은 향수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한 마음에 최미연 씨랑 단순한 스폰서와 작가의 관계가 맞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많은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미연 씨는 내 영혼과 작품 세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를 후원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런 속물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순수한 관계를 더럽히지 마. 그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그놈의 예술 딱지만 붙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된답니까?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면 예술도 이해 못하는 무지랭이 취급을 하고요. 저희 고민과 불안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죠. 어디 말도 못하겠고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말 못했고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다 보니 친한 직장 동료들에게도 말 못했죠. 고민 끝에 시어머니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늘 저한테 아들이 예술활동한다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벌어오다 보니 저보고 혼자 고생이 많다고 걱정해 주셨거든요. 그랬기에 제 답답한 마음을 알아차려 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아예 다르게 너무 차갑고 냉담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미라야,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우리 민중이 작품 활동 이해해주고 그렇게 후원까지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복덩이 아니냐고. 근데 네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복덩이를 걷어차기라도 하려고? 그러면 네가 민중이 도와줄 수 있니? 너도 못 도와주고 나도 못 도와주는데 도와준다는 사람 있으면 감지덕지 고마운 거 아니냐고. 나는 그저 그 여자한테 고맙기만 하다. 그러니까 너도 괜한 불안함으로 민중이 잡지 마라. 알았니? 그러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얼떨떨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최미연과 한패라는 것을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긴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최미연에게 매수가 된 상태더라고요. 최미연은 시어머니가 평소에 들 수도 없는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로 줬었고 저는 전혀 몰랐지만 종종 찾아오고 만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시동생은 백수였는데 최미연의 와인 수입 회사에 낙하산으로 취업까지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이미 깊은 관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도 냉담했고 남편도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가 내가 생각한 그런 사이가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 보려 해도 제 촉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분명 어떤 사이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남편 작업실에 있는 노트북에서 최미연의 알몸 사진을요. 최미연이 작업실에 있는 소파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는 사진이었고 그걸 남편이 찍은 겁니다.
저는 경악을 했죠. 이게 뭐냐고 색 난리를 쳤더니 남편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영감을 얻을 사진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알몸 사진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뮤즈나 다름없다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놈의 예술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다 만사 오케이야? 너랑 채미영 그 여자랑 뭔 짓을 하고 다니든 우린 예술하는 거다. 그 소리만 하면 다 용서되는 거냐고. 이 여자 후원자라며. 후원자 알몸을 왜 찍는데? 너랑은 진짜 대화가 안 돼. 몸 스케치하고 조각하는 일 흔한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람 피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최미연이랑 아무 일 없었던 거 맞아? 네 마음대로 생각해. 무슨 오해를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똑바로 말해봐. 진짜 아무 일 없었다고 내 눈을 보고 말해보라고. 그러자 남편은 지가 더 환한 얼굴로 제 눈을 보며 그러더군요. 아무 일 없었다. 됐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옷을 소리나게 팍 하고 챙겨 들고 나가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최미연은 남편의 예술작품을 보고 후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결국 최미연에게 연락했고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거들먹거리며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뭔데요? 보자는 이유가. 제 남편을 후원해준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뭐긴 뭐예요. 민중 씨 작품이 마음에 들었으니까. 훨씬 잘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변에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안타까워서요. 저기요. 그놈의 서포트해준다면서 제 남편이랑 놀아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그 말에 채미연은 한참이나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술가의 아내로 살기에는 미라 씨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네요. 남편을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하죠. 갑자기 민중 씨가 너무 불쌍해지네. 뭐라고요? 미라 씨, 정신 차려요. 나 찾아와서 뭐 어쩌자는 거야. 미라 씨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미안합니다. 그쪽 남편하고 다시는 안 만날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남편에 대한 서포트도 다 끊으라는 건데 그렇게 해도 돼요? 나보다는 민중 씨가 난리 날 것 같은데 미라 씨가 민중 씨 서포트 해줄 수 있나? 공무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그게 다 되나 몰라? 하면서 빈정빈정 거리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물을 확 끼얹었죠. 그 여자도 그 순간은 환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요. 돈 좀 있다고 사람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되는 줄 알지? 후원 끊어. 그 들어온 돈 안 받고 말아.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벗어났는데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최미연 씨에게 무슨 짓을 했냐며 최미연 씨가 후원 끊는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최미연 씨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 마냥 냄새 풍기고 다니지 않았냐고. 그럼 와이프인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따졌죠. 그렇게 한바탕 큰 싸움이 있었는데 남편 한다는 말이 이혼해달랍니다. 저처럼 예술을 이해도 못하고 속 좁은 여자랑은 못 살겠대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 여자가 돈이 많다고 하니 그쪽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 아니냐고 그랬죠. 남편은 자기가 제비인 줄 아느냐고 쌍욕을 퍼붓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남편이 제비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고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직장에 출근은 하지만 넋이 나가 있었죠. 그러자 친한 직장 동료 언니가 저보고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저는 그 언니의 물음에 수도꼭지 터지듯 눈물을 흘리며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고 그 언니도 기막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이 답답할 땐 점이라도 보는 게 좋다며 같이 가보자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점 같은 걸 보지는 않지만 그때는 뭐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언니와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상가 2층이었는데 용하고 아는 사람만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고 보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눈빛이 엄청 매섭더군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정보도 안 줬는데 그 보살이 대뜸 그러더군요. 남자 문제로 왔지? 네? 아, 네. 남편 여자 문제 때문이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헉했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싶었죠. 그런데 그 보살이 그러는 겁니다. 보내줘. 뭔 짓을 해도 안 돌아와. 이미 네 남편 마음 저 멀리 떠났어. 네? 근데 보내주는 게 꼭 자기한테 최악은 아니겠다. 그게 무슨... 남편하고 그 여자는 불과 불이 만난 거야. 처음엔 더 활활 타오르지. 그런데 나중에는 그 불 때문에 큰 화를 입게 될 거야. 그게 딱 보여. 그러니까 당신은 더 늦기 전에 그 불길에서 빠져나와. 그게 당신한테도 더 좋은 길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둘이 지금은 좋아 죽지만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점집을 나서면서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옆에서 그 동료 언니는 너무 소름 끼치지 않냐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았고 그저 멍했어요. 마음 한켠으론 아무 소리나 하는 거 아냐?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냐?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훗날 그 예언이 그렇게나 처참한 방식으로 실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어머니에게 점집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어머니 댁 거실에 마주 앉아 애원했죠. 어머니, 제가 미신이나 믿는 이상한 애라도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민중 씨랑 최미영 그 여자 계속 만나게 두시면 정말 큰일 난대요. 어머님이 말려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너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똑똑한 애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사이비 점쟁이 말이나 듣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나도 이젠 모르겠다. 민중이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어쨌든 내 아들 예술가고 그걸 후원해줄 사람은 필요해. 나는 우리 민중이가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솔직히 그렇게 못해주잖니? 저는 그날 완벽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치 아들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게 기막힌 말을 전했습니다. 1억 줄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이야. 내 전 재산이라고. 그거 받고 내 아들하고 그만 만나라.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사는 거 너한테도 힘든 일이고 내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걔가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각자 제 갈 길 가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일인 거다. 라면서 저한테 돈까지 주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들을 꼬여낸 상간녀를 끊어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이자 본처인 저를 끊어내려 하신다는 게요. 나중에 보니 그런 것도 다 최미연이 시어머니를 꼬드긴 거더군요. 돈으로 깨끗하게 대신 정리해달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자기가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모양이었죠. 어머님의 그 말까지 듣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허무함이 저를 덮치더군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점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 그게 당신이 살 길이야. 그래, 마음 떠난 남자 붙잡으려고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시어머니까지 나를 끊어내려 하는데. 저는 허탈함을 느끼면서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겠다 결심했습니다. 약속대로 시어머니에게는 1억을 받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한테 1억 던져주고 돈이 넘쳐나는 최미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호의호식하며 살 생각에 들떴겠죠.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고 그 후 저는 제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공교롭게 시기상 일 자체도 많아지기도 했고
또 제가 더 나서서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잡생각이 떠올리지 않게요.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새로 배우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게 바쁘게 저를 움직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정리가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들의 소식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렇게 대단하고 멋진 남자도 아니었는데 내가 뭐에 그렇게 푹 빠졌을까, 뭐에 홀렸을까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도 1년 반쯤 지났을 때 전 남편을 처음에 만나게 했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그 사이에 해외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 몹시 오랜만에 보게 된 거죠. 저보고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서 아느냐 묻는 겁니다. 너 민중이 얘기는 좀 들었어? 내가 그런 얘기를 왜 들어? 이미 이혼했고 관심도 없어 이제. 그럼 아예 몰라? 민중이 사정? 뭐 어쩌고 사는데 최미연 옆에서 제비처럼 기생하고 돈 받아가면서 작품 활동하고 살겠지. 참나 예술 같은 소리 하네. 그냥 서로 눈 맞아가지고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예술은 무슨. 그런데 지인의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세상에, 너 아예 모르는구나. 뭘? 민중이 더 이상 작품 활동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은 이혼 후 최미연과 동거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점쟁이의 말처럼 활활 타는 그 불같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최미연은 이혼까지 시키면서 제 남편이라는 예술가를 소유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또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또 남편 역시도 최미연의 돈으로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고 작품 활동에 매진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최미연이 남편에게 매력을 느꼈던 건 가난하지만 자존심도 있고 본인의 작품 세계도 뚜렷한 예술가여서 그랬을 텐데 더 이상 그 남자는 예술가도 뭣도 아니고 그냥 여자한테 돈 받아 쓰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게 노는 한량일 뿐이었죠. 최미연은 남편에게 빠르게 흥미가 식은 것 같고 금세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진작가랑 만나기 시작했다더군요. 최미연에게 남편이라는 낡은 장난감 대신 새롭고 흥미로운 예술가가 필요했던 거죠. 동거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최미연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이성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전 재산 1억이나 주면서 이혼까지 했는데 이별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절대 못 헤어지고 그 돈도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최미연도 못 준다고 했답니다. 최미연도 결국 냉철한 사업가인데 이제 가치도 없고 애정도 없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고요. 그래서 최미연은 자기 집에서 꺼지라고 아니면 사람 시켜서 쫓아낸다고 통보를 했다는데 화가 난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최미연을 때리고 계단에서 밀어뜨렸답니다. 그 일로 최미연은 갈비뼈까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최미연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써서 남편에게 복수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작업실에 괴한들이 침입을 했고 남편을 상대로 집단 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악독한 게 양손만 거의 집중적으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진짜 독하구나 싶더라고.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현주이가 치료받았는데 양손의 신경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뭘 잘 못 잡는데. 민중이는 주로 무거운 도구 들고 작업하는데 숟가락도 겨우 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민중이는 당연히 최미연 짓이라고 경찰에 말했는데 증거가 없대. 근데 솔직히 민중이도 알고 다 알지. 누가 그랬는지. 명확한 증거만 없다 뿐이지.
남편은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자기 인생이 끝났다며 이판사판이라 생각한 남편은 최미연 회사에 찾아가서 불 지른다고 생 난리치는 거 잡혔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절대 가만 안 있는다고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되갚아줄 거라고 악을 썼다더군요. 두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끔찍한 악연이 되어 서로를 파멸시켰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1년 반 전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는 악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에겐 최미연이 자기 인생에 찾아온 구원자처럼 느껴졌겠죠. 돈 걱정 말고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라. 모든 건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라고 응원해주고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최미연은 남편의 인생과 남편의 유일한 재능마저 박살내었습니다. 제가 말릴 때 코웃음 쳤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가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최미연처럼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줘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과 최미연은 서로에게 가장 끔찍한 악연이 되어 서로를 말라 죽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요. 복수는 누구 하나가 멈추거나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테니까요. 저는 그 점쟁이 말처럼 그 전쟁에서 빠져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새삼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